어머니의 팔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은 언뜻 보면 화목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 뒤에 숨겨진 불편한 침묵들을.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식기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 그리고 가족들의 밝은 표정들. 하지만 제 자리는 늘 그렇듯 식탁 구석이었습니다. 둘째 민철이가 호텔에서 가져온 화려한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사인 민철이는 늘 이렇게 멋진 것들을 준비해 오곤 했습니다. 3층짜리 케이크 위로 금빛 촛불들이 반짝였고 가족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거 호텔 파티시한테 특별 주문한 거예요. 막내 혜진이도 질세라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엔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고급 펜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이의 남편은 사업이 잘 되는지 요즘 가족들 앞에서 여유가 넘쳤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음 주에 제주도 펜션 예약해뒀어요. 같이 가요.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자식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민철이의 아내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팔을 감싸며 다정하게 속삭였고 혜진이는 어머니 머리를 빗겨드리며 새로 산 고급빛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막걸리잔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제가 이 화려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막걸리잔을 쥐니 손톱 밑에 낀 기름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30년 공장 생활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철이가 의사생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 대학병원 교수 제의를 받았다는 이야기,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실렸다는 이야기. 가족들은 역시 우리 민철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도 남편의 사업 확장 이야기를 거들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지점이 대박이 났다고, 곧 해외 진출도 고려 중이라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막걸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쓰라렸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빠는 요즘 어때? 공장 일은 괜찮아?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말투엔 진짜 궁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던지는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듣기도 전에 혜진이는 벌써 옆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냥 똑같지 뭐.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봤지만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식탁에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인 것처럼.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자식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잘 커줘서 고맙다. 엄마는 행복하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어머니의 시선이 제게 머무는 시간이 유독 짧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철이와 혜진이를 볼 땐 그렇게 오래 바라보시더니 저를 볼 땐 시선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불편한 것처럼. 정말이지 이 자리에서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영숙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잔치 음식 준비를 거의 혼자 했으니까요. 민철이네 집사람도 혜진이도 거들긴 했지만 설거지와 뒷정리는 결국 제 아내 몫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모양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더 아플 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책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받았던 대학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김태수 귀하,
귀하는 본교 기계공학과에 합격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종이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밤새 공부한 보람이 있었고 아버지께 처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제 합격증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민철이 고3인데 네가 조금만 참아라. 넌 맞이니까. 그렇게 저는 대학 대신 공장으로 갔습니다. 등록금을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등록금은 동생 민철이의 학원비와 참고 수업값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고3이었던 민철이는 의대를 가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그걸 포기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형이니까 이해해 줄 거지? 아버지의 그 말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란 빛이 바랜 합격증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고 잡힌 자국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종이를 펼쳐볼 때마다 저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을 갔더라면, 만약 제가 공장이 아닌 다른 길을 걸었더라면, 만약 누군가 제게 태수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라면. 하지만 그런 만약은 없었습니다. 저는 맞이였으니까요. 맞이는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작은 방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합격증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을까? 나는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막걸리 기운이 올라왔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오늘 저녁 내내 제게 시선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던 가족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투명 인간이구나. 있어도 없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30년간 밑바닥에서 온 가족을 떠받쳐왔지만 정작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냥 공허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숙이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자야지. 영숙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손에 들린 막걸리병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조차 제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뭐하나, 이미 흘러간 30년인데, 이미 늙어버린 제 인생인데.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20살의 제가 대학 교정을 거는 꿈이었습니다. 책가방을 맨 젊은 제가 웃고 있었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수야! 김태수! 하지만 눈을 뜨니 여전히 낡은 방이었고 거칠어진 제 손이었고 58세의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팔순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 단독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보통은 혜진이가 맛집 사진을 올리거나 민철이가 의학 정보를 공유하곤 했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단톡방 화면을 받아보며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고 없이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내일 저녁에 시간 돼? 어머니 일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일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일 리 없다는 걸 30년 넘게 마지노릇을 해온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어머니 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노트록을 꺼내 들었고 혜진이는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영숙이는 제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꼭 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혜진아, 오늘 모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건강 문제 때문이야. 노트북 화면에는 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지가 떠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저는 그 의미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엔 무리가 있어. 당뇨도 심해지셨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지난주에도 집에서 넘어지셨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일주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고 제가 새벽 4시에 급히 달려가 병원에 모셔갔던 일. 그때 민철이에게 연락했지만 형이 알아서 해 라는 짧은 답장만 받았던 기억. 민철이는 노트북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요양원 안내 팸플릿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여기 괜찮은 요양원이 있어.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어머니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옆에서 영숙이가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철아,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철이는 잠깐 시선을 피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말씀 안 드렸어. 형이 먼저 설득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역시나 결국 제 몫이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혜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근데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든대요. 우리가 3등분 하면 한 사람당 70만 원 정도? 70만 원. 제 월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민철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 보내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잖아. 형도 일 때문이야 바쁘고 나도 병원 일 때문에 시간 내기 힘들고 혜진이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한테도 좋다는 말. 그 속엔 형이 힘들 테니까 라는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편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민철아,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3등분 한다고 했지. 그럼 어머니 모시는 일도 3등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철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형?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머니 면회 가고 병원 모시고 필요한 거 챙기고 그런 것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민철이는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그때 영숙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시댁 앞에서 말을 아끼던 아내가 이렇게 나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지난 5년간 어머니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밤에 응급실 간 게 누군지는 아시나요? 영숙이의 말에 민철이와 혜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희예요. 저희 부부예요. 민철 씨 댁에서도 혜진 씨 댁에서도 형님이 모시면 되지라고만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넘어지셔도 밤에 아프시다고 연락하셔도 늘 저희만 달려갔어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간 쌓였던 서운함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원 보내시겠다고요? 그것도 비용만 상등분 하시겠다고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쏟아부은 시간과 돈은요? 저희 남편이 회사 조퇴하고 병원 갈 때마다 받았던 눈총은요? 혜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몰랐어요. 오빠가 말을 안 하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한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은 거지. 작년에 어머니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을 때 나 단톡방에 올렸잖아. 어머니 위독하심이 빨리 오세요라고. 그때 민철이 너 뭐하고 했지? 민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이 알아서 해. 나 수술 있어서 못 가. 그게 네 대답이었어. 혜진이 너도 마찬가지야.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그랬잖아.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내가 마디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오빠니까 참아왔어. 너희 대학 등록금 내느라 내 대학 포기한 것도, 너희 결혼자금 대주느라 내 집장만 못한 것도 다 참았어.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 요양원 비용 3등분, 좋아. 하지만 어머니 모시는 일도 완벽하게 3등분해. 내가 일주일에 2번 면회 가면 너희도 각자 일주일에 2번씩 가. 내가 병원 모시면 너희도 똑같이 모셔. 그렇게 못하면 나 빠질래. 민철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형, 진정해. 우리가 형한테만 부담 주려던 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내가 형이니까, 맏이니까 당연히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잖아.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너희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우리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시더니 태수를 바라보셨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그렇게 치면니?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니? 엄마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거잖아. 요양원? 좋아. 엄마 갈게. 너희 집 안 될게.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혜진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민철이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영숙이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잠도 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짐이었니?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공평하게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30년간 혼자 짊어진 무게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어머니를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 5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씻지도 않은 채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형편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단톡방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다고. 그리고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내뱉었으니까요. 비록 그 결과가 이렇게 쓰라리더라도 버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동생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착한 마지, 착한 형, 착한 오빠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날 이후 2주가 흘렀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이도 혜진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건강 어떠세요? 이번 주말에 뵙게요 같은 형식적인 메시지라도 올라왔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 댁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퇴근 후 어머니 댁에 들러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면 애써 웃으시려 하셨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운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TV 소리라도 들렸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자 안방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옷차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계셨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습니다. 대수야,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요양원 상담 예약했다. 민철이가 보내준 곳.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괜찮다. 엄마가 결정한 거야. 너희들한테 더 이상 짐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밝은 조명, 단정한 복도, 친절한 직원들.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았지만 복도를 거리며 보이는 노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공허했습니다. 텅 빈 눈빛으로 복도를 배회하거나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들. 상담실에서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월 비용, 식사 제공,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일정.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표정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손을 가방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시는 모습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배정받을 방을 둘러봤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침대 4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각 침대 옆엔 작은 사물함 하나씩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좁고 삭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지내야 하는구나.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체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꼭 가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쩌니? 너희들 다 바쁜데 엄마가 계속 너한테만 짐들 수는 없잖니. 짐이 아니라니까요. 태수야,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쪽을 보셨습니다. 어머니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 그날 너희들이 싸우는 거. 민철이가, 혜진이가 뭐라고 했는지도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만 너무 많은 걸 맡긴 것 같아. 네가 마디라고, 형이라고, 오빠라고 당연하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야 너도 편하고 민철이도 혜진이도 편하고 엄마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택시는 어머니 댁 앞에 멈춰섰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뭘 제대로 한 건지.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공평하게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30년간 혼자 짊어진 게 너무 무거워서 조금만 나눠 가졌으면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영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김대리, 요즘 좀 그런 것 같은데. 조퇴도 잦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슨 일 있어? 저는 머뭇거리다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 모시느라 요양원 알아봐느라. 그래? 그럼 가족들이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상사의 무심한 한마디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래야 정상이죠.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켰지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엔 여전히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개인 카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철이도 혜진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 혼자였던 거구나. 그날 저녁에도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드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입맛이 없으시다고. 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죽을 떠들이며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흰 머리, 나이든 손. 어느새 이렇게 늙으신 어머니를 보며 제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참았어야 했나 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몰라줬어. 네가 대학 포기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넌 형이니까 이해해라. 그렇게 말했잖아. 그게 얼마나 네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엄마는 그때 몰랐어. 어머니, 민철이 학비, 혜진이 결혼 자금, 다 네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너한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대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네가 맞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민철이처럼, 혜진이처럼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어머니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대학 가고 싶었어요. 제 꿈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디니까 참아야 한다고, 형이니까 양보해야 한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우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마음속에 묻어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무슨 말이니? 더 이상 착한 맞이로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양원 일도 어머니 모시는 일도 이제 공평하게 나누어요. 저만 희생할 수는 없어요.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나 불효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라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 엄마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태수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된 대학 합격증이 거기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른 종이를 꺼내들고 저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58세, 이제 곧 60세입니다. 대학은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58세, 새로운 시작. 중년 창업. 평생 교육원 기술 과정. 화면에 여러 정보들이 떴습니다. 용접 기술 전문가 과정, 소규모 카페 창업 과정, 목공예 교실. 저는 그 화면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며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가족들과 부딪힌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옆에서 잠들어 있던 영숙이가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해? 새로운 인생을 찾는 중이야.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맞으로만, 희생하는 형으로만 살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라도 김태수로 살겠다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목공의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수시간씩 수업이 있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그 설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 냄새, 연장들,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 강사님이 나무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실 때 저는 30년 전 대학 강의실을 꿈꾸던 20살의 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 씨,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공장일 하셨다고요? 역시 기계 다루던 분들은 달라요. 강사님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칭찬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2주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오빠, 나야.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기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모시고 올 수 있어? 가족 모임?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려고. 오빠, 제발 와줘. 혜진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일요일 혜진의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철이 부부, 혜진이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평소보다 얼굴이 밝아 보이셨습니다. 민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어머니, 오늘 다 모신 이유는. 민철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철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형이 대학 포기한 것도, 결혼 자금 보탠 것도, 어머니 모시는 것도 다 형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난 2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의사가 된 건 형 덕분이었어요. 형이 대학 포기하고 공장에서 번 돈으로 내가 학원 다니고 참고서 사고 대학 같은 거잖아요. 혜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미안해. 나 결혼할 때 뒷계약금 3천만 원 오빠한테 빌렸잖아. 그거 아직도 못 갚았어. 그런데 나는 그걸 잊고 살았어. 아니, 애써 잊으려고 했어. 거실에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단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표지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가계부였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던 가계부야. 어머니는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태수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350만 원. 민철 학원비로 사용. 태수 월급 80만 원. 가계비 보탬. 태수 빌려줌 500만 원.
민철 의대 북록금.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이름과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민철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이는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아버지의 필재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네 꿈을 지켜주지 못했다. 넌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 희생을, 제 마음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애들한테 보여주라고. 태수가 얼마나 너희들 위해 희생했는지 알려주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동안 이걸 보여주질 않았어. 왜냐하면 보여주면 엄마 잘못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 어머니, 태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맡겼어. 네가 맞으라고, 형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요양원 안 갈 거야. 민철이와 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내가 너희 셋이 돌아가면서 모실 거야. 한 달씩. 태수네 집, 민철이네 집, 혜진네 집. 공평하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였습니다. 태수만 희생하는 건 이제 끝이야. 너희도 다 똑같이 책임져야 해. 너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태수 덕분이라는 걸 잊지 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이와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철이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혜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준비할게요. 1층에 방 하나 비워둘게요.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태수야, 넌 이제 네 인생 살아. 목공에 배운다며? 좋아, 엄마가 응원할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영숙이한테 들었어. 네가 요즘 저녁마다 수업 듣는다고. 얼마나 좋니? 이제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한우게. 어머니의 눈가에 등물이 맺혔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늦더라도 네 편이 되어줄게. 이번엔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나도 도울게. 형이 목공방 차리고 싶으면 내가 초기 자금 보탤게. 그동안 형한테 진 빚이 얼마인데. 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나도 도울게. 홍보도 해줄게. SNS 같은 거 나 좀 할 줄 알잖아. 저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힘께 식사를 했습니다. 혜진이가 준비한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이야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야기.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형, 기억나? 내가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할 뻔했을 때 형이 학교 찾아와서 그 애들한테 한 소리 했잖아. 저는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랬었나? 응, 그때 형이 없었으면 나 학교 못 다녔을 거야. 형은 내 영웅이었어. 민설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한테 그룹빔 당할 때 오빠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거 지금도 기억나.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형으로서, 오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동생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그동안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어.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민철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평소엔 혼자 아니면 영숙이와 둘이서 했던 설거지를 오늘은 민철이 아내도 혜진이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혼자 다 하셨죠? 죄송해요. 민철이 아내가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았어. 응, 가족이 이런 거구나. 진짜 가족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평생교육원 과제를 했습니다. 작은 나무 도마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나무를 깎고 사포질하고 오일을 바르는 작업. 손에 익은 작업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즐거웠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도마가 완성되어 갈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도마를 어머니께 드려야겠다고. 제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을. 다음 날 완성된 도마를 들고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도마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게 네 만든 거야? 우리 아들 손재주 좋네. 그 칭찬 한마디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도마를 부엌 선반 가정 잘 보이는 곳에 놓으셨습니다. 엄마가 이거 써먹을 때마다 태수 생각나겠네. 고맙다 아들. 저는 어머니께 안겼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어머니께 제대로 안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쌓였던 벽에 조금씩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란 것을.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셨고 동생들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내는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것을. 내일부터 다시 회사 가고 어머니 댁 방문하고 목공이 수업 듣고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선택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태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약속대로 저희 집, 민철이네 집, 혜진이네 집을 돌아가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이번 달은 민철이네 차례였습니다. 민철이는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주말엔 산책도 함께 나가는 등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공의 수업을 계속 다녔고 작은 작품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마, 필통, 작은 선반. 손에 잡히는 대로 만들었고 그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일로 조퇴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상사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며칠 전엔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급해.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얘기 못해. 그냥 빨리 와줘. 혜진이도 오고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민철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철이네 거실에 도착했을 때 혜진이도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 계시고 우리 셋만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철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형, 이것 좀 봐. 민철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갈색 봉투였고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갔다 왔소. 괜찮으시긴 한데 약 좀 찾아달라고 하셔서 어머니 짐을 뒤지다가 이걸 발견했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낡은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검사 결과지, 그리고 은행 대출 서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단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0년 전 제가 대학 합격증을 받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위암 말기 진단, 수술 및 항암 치료 필요, 예상 치료비 2천만 원? 2천만 원? 30년 전 기준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대출 서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대출, 금액은 1,800만 원. 대출 일자는 제 대학 등록금 납부 기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철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던 거야. 30년 전에. 근데 치료비가 없어서 대출을 받으셨고 그 돈이 형 대학 등록금이 될 뻔했던 거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형이 대학 포기한 건 단순히 내 학원비 때문만이 아니었어. 아버지 치료비가 필요했던 거야. 민철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형한테 그 사실을 말씀 안 하셨어. 그냥 민철이 때문에라고만 하셨던 거지. 진짜 이유는 아버지 자신 때문이었는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이는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종이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 등록금 350만 원, 치료비로 사용. 미안하다, 태수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신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초기 수술은 받으셨는데 항암 치료는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아. 비용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거였구나.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가 대학 갔어도 아버지 치료비가 필요했던 거잖아. 결국 누군가는 포기해야 했던 거고. 아니야. 만약 우리가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야. 내가 학원을 포기하거나 장학금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뭔가 방법이 있었을 거야. 근데 아버지는 왜 말씀 안 하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거실에 나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희 아버지는 자존심이 셌어.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셨지. 암 진단 받은 날 밤 나한테만 말씀하시면서 그러셨어. 절대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애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태수 너를 제일 아꼈어. 맏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너가 제일 착해서. 그래서 더 미안해하셨어. 네 대학 꿈을 알고 계셨으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민철이 학원비 때문이라고 둘러대신 거야. 진짜 이유를 말하면 너가 더 힘들어할까 봐. 아버지 때문에 대학 포기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까 봐.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도 아버지랑 같은 생각이었어. 너한테 진실을 말하면 네가 더 괴로워할 것 같아서 그냥 비밀로 하기로 했어. 민철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형은 30년 동안 자기가 동생들 때문에 대학 못 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네요? 진짜 이유도 모르고? 미안하다, 데스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널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 근데 그게 오히려 너한테 더 큰 상처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품고 살았던 서운한, 억울함, 그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신 거였습니다. 제 등록금이 아버지의 치료비가 되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형, 민철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야. 하지만 형이 대학 갔어도 아버지는 똑같이 치료 포기하셨을 거야.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잖아. 자식들 위해서라면 뭐든 참으시는. 혜진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우리 아무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 줄. 하지만 제 가슴속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다면, 만약 제가 아버지의 진실을 알았다면 뭔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태수야, 아버지 마지막 말씀 기억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공장 야근 때문에 병원에 늦게 도착했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 아니? 태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좋은 아버지 못 돼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태수가 있어서 이 아버지는 행복했다고 하셨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크게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제 꿈을 빼앗았다고, 저를 희생시켰다고. 하지만 진짜 희생하신 건 아버지였는데.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민철이가 물 한 잔을 건넸고 저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다행인 것 같다. 뭐가?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거 30년 늦었지만. 민철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형이 평생 혼자 그 짐을 지고 갈 뻔했잖아.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조금이라도 형 마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벼워졌냐고 물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30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정리될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다는 것.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어머니, 아버지 산소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 뵈러 가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했습니다. 묘비에 적히는 아버지 이름을 보며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혼자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민철이와 혜진이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그날 산소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감사의 말들, 사과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를 떠나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묘비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엔 더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품고 살았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들도 모두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처럼 행복하게. 아버지 산소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30년간 품었던 원망은 조금씩 사라졌지만 그 자리엔 더 큰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셨다는 사실,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고 제가 대학갑을 메고 캠퍼스를 걷는 꿈. 그 꿈에서 아버지는 제게 손을 내미시지만 저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아버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영숙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작업 중 실수로 기계 부품을 잘못 조립했고 그것 때문에 생산 라인이 2시간이나 멈춰섰습니다.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김대리, 이게 무슨 일이야? 30년 다닌 사람이 이런 실수를? 상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지난 한 달간 벌써 3번째야. 무슨 일 있는 거 알겠는데 개인 사정을 회사에 가져오면 안 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간 대기 발령이야. 그동안 생각 좀 하고 이러다 정말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대기 발령. 30년 회사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상사방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리 요즘 이상하더라니. 집안에 무슨 일 있나 봐. 저는 선물함에서 짐을 챙기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직 오후 2시였습니다.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영숙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목공의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태수 씨, 오늘 결석하셨네요. 괜찮으세요? 아차, 오늘이 목공의 수업 날이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좀. 알겠어요. 다음 주엔 꼭 오세요. 태수 씨 작품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탈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즐거워했던 것마저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철이와 혜진이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검사 중이야. 갑자기 가슴 통증 호소하시고 쓰러지셔서. 민철이 얼굴이 청백했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십니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이고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많으셔서 수술 성공률이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 안 하시면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급수술이라 정확한 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천만 원. 30년 전 아버지 치료비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고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복도엔 우리만 남았습니다. 민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걱정 마. 내가 비용 다 들게. 아니야, 이번엔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누자. 제가 말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내가 의사인데 내가 당연히. 민철아, 저는 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똑같이 나누는 거야. 형이니까 마대니까 더 내는 거 아니야. 우리 셋 다 똑같이 책임지는 거야. 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우리 셋이서 나누자. 한 사람당 670만 원씩. 670만 원. 제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니까.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처럼 늙기 전에 제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철이가 주저앉았습니까? 혜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여 특히 첫 48시간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10분씩만 가능했습니다. 첫 면회 시간,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어머니. 그 모습이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들으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약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수예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꼭 나으셔야 해요. 제가 아직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어요.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약하게 쥐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1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어머니가 떠나실 것만 같았습니다. 보호자님,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놓고 중환자실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철이와 혜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 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핏겨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덥수룩한 수염.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58년을 살았지만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을까? 아버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민철이가 들어왔습니다. 형, 민철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형, 나 너무 무서워. 어머니 일 잃을까 봐. 58세 형과 54세 동생이 화장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민철아, 형 미안해. 지금까지 너무 철없이 살았어. 형한테 의지만 하고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아니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형,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런 말 하지 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안 돌아가셔. 우리한테 아직 해야 할 말씀이 많으시고 보셔야 할 것도 많으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일주일 후엔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24시간 곁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24시간 간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철이가 말렸습니다. 형, 회사는 어떻게 하고?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 대기 발령. 저는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영숙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대기 발령 받은 것, 어머니 수술 비용, 24시간 간병해야 하는 것. 영숙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기 발령이면 월급도 안 나오는 거잖아. 어머니 수술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공의 학원들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돈도 없는데 취미 생활이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 간병하고 복직하는 게 먼저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제 꿈을 다시 내려놓아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가족, 꿈, 하나씩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숙이가 낮 시간 동안 와서 교대로 간병을 해줬지만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민철이와 혜진이도 자주 왔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병원 일이 있었고 혜진이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결국 또 제 몫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수야, 네 어머니. 저는 얼른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른이? 네가 또 혼자 다 하고 있구나. 엄마가 약속했잖니. 이제 너한테만 짐 안 지우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이 흘리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짐만 되고. 어머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엄마 요양원 보내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퇴원하면 요양원 갈게. 네가 회사에서 대기발령 받은 거 다 알아. 영숙이한테 들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목공회도 포기해야 하고 회사도 위태롭고 다 엄마 때문이잖니. 그러니까 싫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것 절대 안 돼요. 절대.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뭘 위해 살았는지 아세요? 가족이요. 어머니, 아버지, 민철이, 혜진이 제 전부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 다시 들어가면 돼요. 목공에 나중에 다시 배우면 돼요. 근데 어머니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바보, 우리 아들 바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철이와 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낯선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형, 우리 왔어. 민철이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간병인 분들이야. 오늘부터 어머니 24시간 간병해 드릴 거야.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민철아, 간병비가 얼만데? 형,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오빠는 회사 복직하는데 집중해. 어머니 일은 우리가 책임질게. 저는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형, 민철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이 30년 동안 우리 위해 희생한 거 우리도 알아. 이제 우리가 할 차례야. 형은 이제 형이 인생 살아. 혜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목공에 그만두지 마. 오빠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처음 봤어. 계속해.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장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복직 관련해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회사 한번 들러주시겠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해고 통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 대리님, 그동안 힘드셨죠? 상황을 들어보니 가족 간병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회사에서 논의한 결과 김 대리님께 특별 가족 돌봄 휴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 기본급 80%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재충전하시고 복귀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김 대리님,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셨잖아요. 한두 번 실수로 자를 수는 없죠. 게다가 가족 일이라면 더더욱.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소를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병실에서였습니다. 민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가족회의를 하려고. 가족회의? 응.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정하는 거야. 민철이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째,
어머니 간병은 우리 셋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교대로 병문안 가기, 비용도 3등분. 혜진이가 거들었습니다. 둘째, 어머니 퇴원하시면 요양원이 아니라 우리 집 돌아가면서 모시기, 한 달씩 순서대로. 저는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진심이야? 당연하지. 우리들 이제 어른이야, 형. 민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셋째. 민철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형, 목공방 창업 지원. 내가 초기 자금 2천만 원 투자할게. 이자 없고 갚는 건 형 사정 되면 천천히. 민철아. 형, 나한테 진 빚이 얼만데. 형 대학 등록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이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혜진이도 말했습니다. 나는 SNS 마케팅 해줄게. 오빠 작품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온라인 판매도 도와줄게. 나 그거 좀 잘하거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늦었구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가족이 뭔지, 형제가 뭔지. 민철이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철없었던 거죠.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혜진이도 어머니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약속해요. 저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넷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너희 모두. 그날 밤 병실에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추억, 아버지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형,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형이 나 업고 병원 데려간 거. 응? 내가 5살 때 다쳐서 형이 나 업고 1시간 걸어서 병원 갔잖아. 그때 형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야.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랬었나? 형 등에 엎혀서 울면서 아파, 형아, 아빠 그랬는데 형이 괜찮아. 형이 데려다 줄게. 그랬어. 그때부터 형은 내 영웅이었어.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그 영웅한테 너무 못했어. 당연하게만 여기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기억나. 중학교 때 왕따 당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했을 때 오빠가 매일 아침 학교까지 데려다 줬잖아. 1달 동안. 그랬었나? 그때 오빠가 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어. 정말 든든했어. 혜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오빠한테 결혼할 때 돈 빌리고 갚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정말 못된 동생이었어. 저는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형. 안 괜찮아.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한테 제대로 갚아야 해. 앞으로 평생 걸려서라도.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족 모임을 갖기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날에도 자주 만나기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진짜 가족이 되기로. 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우리는 모두 병원에 나왔습니다. 민철이가 휠체어를 밀고 혜진이가 짐을 들고 저는 어머니 옆에서 걸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날씨 좋네.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응, 정말 좋아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첫딸은 저희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대수야, 너 목공방 이름은 뭘로 할 거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엄마가 제안 하나 할게. 가족 나무 공방 어때? 가족 나무 공방.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네요, 어머니. 나무로 가족의 따뜻함을 만들어 가라는 뜻이야. 네가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준 것처럼. 저는 룸밀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영숙이가 미리 방을 깨끗이 정리해놨고 꽃도 한 다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고맙다, 며느리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숙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자, 건배! 민철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는 주스로, 우리는 소주로.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민철이와 혜진이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형, 이거 여기 놓으면 돼? 응, 거기. 오빠, 이 그릇은? 선반 두 번째 칸. 함께 설거지를 하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된 대학 합격증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합격증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종이를 볼 때 느껴지는 감정이 달랐습니다. 아쉬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습니다. 이 합격증을 포기했기에 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조금이나마 치료받으실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합격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증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전장을 바라봤습니다. 58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들도 곁에 있고 아내도 옆에 있고 꿈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김태수의 인생이. 눈을 감으며 저는 중을 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30년을 버텨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가족을 지켜서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작은 공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 나무 공방이라는 간판이 달린 제 꿈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민철이가 지원해준 자금으로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겐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공방 안엔 목공기계들과 연장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은 제가 만든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도마, 필통, 선반, 작은 의자들.
아직 서툰 솜씨였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희진이가 SNS에 올려준 덕분에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든 것들을 누군가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공방기업 6개월 기념으로 온 가족이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민철이가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오세요. 제가 어머니를 부축해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공방 구경 좀 하자. 어머니는 공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벽에 걸린 작품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시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다 네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 대단하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그 칭찬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혜진이도 도착했습니다. 손에 커다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오빠 개업 축하해. 이거 공기정화 식물이래. 여기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고마워 혜진아. 혜진이는 공방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예쁘다. SNS에 올려도 돼? 그래 올려. 영숙이도 음식을 잔뜩 싸왔습니다. 다들 배고플 것 같아서 같이 먹어요. 우리는 공방 안쪽에 자리를 펴고 둘러 앉았습니다. 영숙이가 준비한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형, 요즘 주문 많이 들어와? 조금씩. 많진 않지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나중에 크게 되면 나도 투자 더 할게. 민철아, 네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오빠 봐봐. 오빠 공방 팔로워 5,000명 넘었어. 댓글들 봐. 다들 오빠 작품 좋다고 난리야. 화면은 제 작품들 사진과 함께 달린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작품이네요.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따뜻한 느낌이 좋아요. 저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 얼굴을 보고 싶었어. 네가 웃는 얼굴. 어머니도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어머니께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호두나무로 만든 정성 들여 깎고 다듬은 보석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상자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뚜껑을 여니 안쪽에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들 태수 올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민철이와 혜진이도 제가 만든 작품들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민철이는 펜꽂이를, 혜진이는 작은 액자를 골랐습니다. 형, 이거 병원 책상에 놓을게. 환자들한테 자랑할 거야. 우리 형이 만들었다고. 오빠, 나도 집에 걸어놓고 손님들한테 자랑할 거야. 전 동생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왔고 나무 작품들이 따뜻한 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형,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무 장난감 만들어주신 거. 기억나. 형도 이제 아버지처럼 나무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한 걸?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거 보면서 생각했어. 오빤 30년 동안 우리 가족이라는 나무를 지켜준 것 같아. 비바람 불 때도 가뭄 들 때도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거지. 혜진아, 근데 이제 오빠도 꽃 피울 때가 된 거야. 30년 동안 버텨낸 나무가 이제 열매 맺는 거지.
혜진이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대수야, 네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제라도 응원해 주셔서. 우리는 공방 안에서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때론 울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공방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공방 안을 밝혔습니다. 이제 집에 가볼까? 가족들이 하나 둘 일어나섰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드리며 한 명 한 명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그래, 아들아. 너도 일찍 들어와. 형 수고했어. 다음 주에 또 볼게. 오빠, 주문 들어오면 연락해. 내가 또 홍보해 줄게. 가족들이 떠나고 저와 영숙이만 남았습니다. 영숙이가 정리를 좋았습니다. 그릇들을 챙기고 쓰레기를 버리고 작업대를 닦았습니다. 여보, 영숙이가 불렸습니다. 행복해? 행복해.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행복해. 30년 동안 묵묵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영숙이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공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작업대 위엔 반쯤 완성된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의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만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의자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58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지금의 가족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성공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조금이나마 치료받으실 수 있었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계실 수 있었습니다. 제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제 것입니다. 공방 문을 잠그며 저는 간판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가족 나무 공방. 가족처럼 든든하고 나무처럼 꾸준히 자라는 공방. 이제 시작입니다. 3개월 후 겨울이 왔습니다. 공방은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도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복직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3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다고.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집을 돌아가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이번 달은 혜진이네 차례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철이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형, 다음 달에 아버지 기일이잖아. 그때 다 같이 성묘 가자. 그래, 좋지. 혜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이번엔 조카들도 데려가자. 할아버지 산소 처음 데려가는 거야. 그래, 애들도 알아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자식들이, 손주들이 다 함께 찾아오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민철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형, 요즘 많이 행복해 보여. 행복해. 형 웃는 얼굴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미안하고 고마워, 형. 됐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평생 해야 돼. 형한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야 내가 잊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가족들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30년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된 대학 합격증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합격증을 꺼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징표였습니다. 김태수 귀하. 귀하는 본교 기계공학과에 합격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비록 그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저는 제 인생이라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58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태수야, 눈 오는 거 보고 있니? 네, 어머니.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태수야, 네.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눈을 바라봤습니다. 58년의 겨울.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30년을 견뎌낸 저에게. 고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저에게. 고맙습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저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태수의 진짜 인생이.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하고 아름답게. 내일이면 온 세상이 새하얗게 덮여 있겠죠.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희생이 아니라 선택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착한 마디가 아니라 행복한 김태수로!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